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목동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 하나쯤 가지고 살잖아요. 저 역시 그래요. 저에게는 남모를 과거가 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시설에 버려진 저는 어린 시절 내내 고아원 아이라 불리며 살아야 했어요. 저에게 상처를 입혔던 건 철없는 아이뿐만이 아니었죠. 어른들과 심지어 담임 선생님들까지도 수시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거든요. 말 한마디, 싸늘한 시선조차도 저와 같은 아이들에겐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힌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부모가 없다는 건 나를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조차 없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 제게 유일한 방패가 되어준 건 다름 아닌 친구였어요. 친구는 저와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와는 처지가 달랐죠. 친구에게는 부모가 있었거든요. 돈 벌면 당장 데리러 온다던 아빠가요. 그래서인지 친구는 보육원 아이답지 않게 늘 당당했어요. 어디를 가나 주눅이 들고 고개를 숙이던 저와는 달랐거든요. 친구한테는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 늘 옷가방을 두고 자는 거였죠. 언제고 아빠가 오면 바로 떠날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그런 친구가 부러웠어요. 나에게도 나를 데려가줄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친구의 아빠보다 제 부모님이 먼저 저를 찾아온 거였죠. 친부모님은 아니고 양부모님이었지만요. 제가 입양을 가게 되었거든요.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입양이 되는 건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다들 입양을 쉬쉬하는 터라 주로 갓난 아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 양부모님은 9살이던 저를 입양하셨던 거죠. 저희 입양 소식을 들은 친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었어요. 처음엔 저랑 헤어지는 게 슬퍼서 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형아, 우리 아빠가 나 데리러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 이젠 너도 없는데 나 혼자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제가 동네 아이들한테 고아원 아이라고 놀림을 당하면 늘 달려와서 저 대신 아이들과 싸워주고 했던 씩씩한 친구는 사실은 저와 똑같은 걱정을 하며 살았던 9살 소녀였던 거예요. 하루하루 두 주먹을 꽉 쥐고 간신히 버텨오던 아이였을 뿐인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하긴 고작 9살짜리 어린 아이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친구를 안아주었어요. 친구는 한참을 제게 안겨 울다가 그러더군요. 거기 가서도 나 잊으면 안 돼? 내 이름 절대 잊으면 안 돼. 알았지? 친구의 이름은 김순영이었어요. 저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었어요. 내심 이곳을 나가면 내가 시설에서 살았던 아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지워버리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저히 친구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너를 잊을 거라는 말을요. 그건 너무 잔인한 짓이니까요. 원장님은 저를 따로 원장실로 불러 몇 번이나 당부하셨어요. 파양 당하지 않게 잘해야 돼. 너도 알지? 내 또래 아이들은 입양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9년을 살면서 초등학생 언니 오빠들은 퇴소를 할 나이까지 쭉 이곳에서 살았던 걸 봐왔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를 입양한 양부모님은 두 분 모두 교사였어요. 아빠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고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죠. 두 분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저를 입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양부모님께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만약 양부모님한테 자식이 있었다면 제가 입양될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양부모님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업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는 지원을 받으며 잘할 수 있었어요. 그토록 꿈꾸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입양이 되면서 많은 게 변했어요. 일단 성이 바뀌었죠. 김인영에서 강인영으로요. 단지 성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제 인생은 많은 게 달라졌어요. 난생 처음 제 방을 갖게 되었고, 책장 가득 동화책이 있었고, 제 옷장도 생겼죠. 옷장에는 제 옷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로 가득이요. 평범한 가정의 아이가 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생각했죠. 바뀐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입양이 되고 처음 맞은 어린이날에는 선물도 받고 놀이동산에도 갔거든요. 내 옆에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그 누구도 저를 불쌍한 고아원 아이로 보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옆에 계시니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을 깨지 않기 위해 철저히 과거를 숨기고 살기로 했어요. 친한 친구들조차도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꼭꼭 숨겼죠. 하루는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 네가 입양된 사실을 숨기고 싶다면 엄마랑 아빠도 그렇게 해줄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입양된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 주었죠.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모, 고모, 삼촌들까지 모두요. 그렇게 저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는 친구도 사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냐는 친구 부모님의 물음에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도 있었죠. 그 말에 저를 보는 친구 부모님의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지더군요. 그 순간 쾌감 같은 걸 느꼈어요. 고아에서 하루아침에 저 높은 곳으로 신분이 상승된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이 참 간사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고아원에 살 때나 양부모님 집에 살 때나 나는 똑같은 나일 뿐인데 배경에 따라 다른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이래서 부모 없는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하는구나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전학 간 학교에도 어느 정도 적응도 됐고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는 소소한 재미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처럼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보습 학원도 다니게 되었죠. 친구들은 학원에 다니는 걸 싫어했지만 저는 그 반대였어요. 학원에 다닌다는 건 마치 내가 부모가 있는 아이라는 걸 인증받는 것 같았거든요. 날 위해 기꺼이 돈을 써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초중고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양부모님처럼 교사가 되고 싶어서 K대 영어교육학과에 들어갔죠.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을 하고 보니 양부모님도 좋아하셨지만 무엇보다 제 입양을 반대했었던 친할머니가 무척 좋아하셨어요. 당신 아들을 닮아 제가 똑똑한 거라며 그제야 저를 손녀딸로 인정하시더군요. 친할머니의 손녀딸이 되기 위해 죽어라 공부한 건 아니었지만 내 힘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약간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저는 임용고시에 붙어서 교사 임용이 되었어요. 지금의 남편과는 고시생 시절에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나 사귄 지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남편과 시댁에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은 비밀로 했어요. 어차피 가족 외에는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걸 그때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남편은 여고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빠랑 전공이 같아서 그런지 장인과 사위가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 출제 기간이 다가오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랑 제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라니까요. 아빠는 딸 덕분에 아들을 얻은 셈이었죠. 남편이 우리 집에서 사랑받는 만큼 저 또한 시댁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딱 한 사람, 시누이한테만 빼고요. 솔직히 말하면 하필 여우 같은 시누이한테 비밀이 들켜서 시달리며 살고 있죠. 언니, 아무리 그래도 출신을 숨긴 건 좀 그렇다. 하긴 언니가 입양아인 거 알았으면 우리 엄마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어? 당장 그 결혼 파토지. 내가 입만 다물면 언니도 좋고 우리 집도 조용하고 다 윈윈이네. 그래서 말인데 언니, 나 재준 씨랑 4박 5일 괌 여행 가려는데 언니가 엄마 좀 설득해줘요. 할 수 있죠? 이 여우 같은 게 어찌나 사람을 알차게 부려먹는지 그놈의 언니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릴 지경이에요. 문제는 이 지옥 같은 생활을 앞으로도 수십 년은 더 해야 한다는 거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시누이 입에 제 인생이 달려있으니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밝히고 결혼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더니 의외의 복병이 생겼지 뭐예요. 어릴 때부터 가문의 영광이라 불리며 엘리트 코스 제대로 밟아 검사까지 된 시동생이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글쎄 화류계 출신이라지 뭐예요. 시누이 말로는 강남에서 유명한 템프로였다는 소문도 있고 홍대 유명 클럽 마담이라는 소문도 있는 여자였죠. 시어머니는 죽 써서 개줄 일 있냐며 길길이 뛰고 결사 반대였고 아버님은 딱히 반대는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찬성도 아닌 상태였죠. 남편과 저 역시 중립인 상태고요. 앞장서서 반대하는 건 단연 시누이였어요. 그 여우 같은 게 그동안 오빠들한테 삥 뜯는 재미로 살았는데 큰 돈줄이던 작은 오빠가 결혼을 한다니 똥줄이 탔겠죠. 거기다 만만찮은 화류계 올케라니 왜 안 그렇겠어요? 저처럼 자기한테 큰 약점을 물린 상황이라면 모를까. 예비시댁에 첫 인사 온 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입으로 화류계 출신이라고 당당히 밝힐 정도의 사람인데 어디 약점 캐내기가 쉽겠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등에 업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아무튼 예비동서 덕분에 저는 요즘 살맛이 난답니다. 그 여우 같은 시누이가 저를 지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알랑방구를 뀌지 뭐예요. 언니,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라지만 스카프로 봄 분위기 정도는 내도 되잖아요. 이거 어제 엄마랑 백화점 갔다가 올케 언니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우리 올케 언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질렀죠 뭐. 참, 내가 그 말 했었나? 언니는 보면 볼수록 사람이 단아해요. 왜 술집 여자처럼 천박하고 드세고 그런 여자들이랑은 천지 차이라니까. 누구처럼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언니도 그 여자 반대죠? 아주 생전 안 하던 선물 공세까지 해가며 살살 녹이는데 이래서 남편이랑 시동생이 그렇게 시누이한테 지갑을 털려왔구나 싶더라니까요. 하지만 지난 2년간 시누이한테 옹팡지게 당해온 저로서 이렇게 쉽게 넘어가 줄 수는 없죠. 이참에 저도 어느 쪽이 나한테 유리한지 계산기 좀 튕겨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비동서를 만나보기로 했죠.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예비동서는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나 같으면 손윗동서를 만나는 자리라면 먼저 나와 기다렸을 텐데 예상대로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했어요. 그렇게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미 약속 시간도 지났는데 여전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려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전면창으로 고개를 빼고 봤더니 글쎄 예비동서가 주차장에서 덩치 큰 남자랑 싸우고 있지 뭐예요. 달려나가보니 주차 문제로 다투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차를 비스듬하게 세워놔서 주차 공간을 2칸이나 차지하고 있었고
마침 주차장이 꽉 차 있어서 마땅히 주차할 곳을 못 찾던 예비동서가 그 남자 번호로 전화를 걸어 불러냈던 모양이었어요. 용무 중에 불려나온 남자는 오히려 예비동서한테 큰 소리를 쳤고 그 바람에 빈정이 상한 예비동서가 맞서서 싸움으로 번진 거였죠. 아저씨가 이 주차장 전세 냈어요? 다들 한 칸씩 사용하는데 왜 혼자만 2칸이나 차지해요? 주차를 못하겠으면 관리인한테 발렛을 맡기든가 아니면 제 까닥 차를 빼주던가. 예비동서는 험악한 표정의 남자 앞에서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맞서더라고요. 남자는 당장이라도 한 대 칠 기세였고요. 겁이 난 저는 냉큼 달려들어 예비동서를 잡아 끌고는 그냥 사과하고 끝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동서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제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돼요? 다들 저 등치만 보고 슬슬 피해주니까 저런 사람들이 더 당당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고 피해 입은 사람이 사과를 받는 게 맞는 거죠. 아저씨, 당장 사과해요. 안 그럼 나 경찰 불러요. 예비동서의 말에 기분이 묘했어요. 동서 말이 틀린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 행동이 창피해지더군요. 화류계 여자라서 막대 먹었을 거라는 제 편견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요. 결국 덩치 큰 남자는 차를 빼서 나갔고 예비동서가 그 자리에 주차를 하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됐어요. 식당에 들어와서도 예비동서는 화가 안 풀리는지 얼음물을 2컵이나 원샷을 하더라고요. 아까는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잘못은 상대가 있는데 괜히 끼어들어선. 다 제가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저 알아요. 혹시라도 덩치 큰 남자한테 제가 맞기라도 할까봐 그러신 거. 제가 오히려 죄송하죠. 괜히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드려서요. 그러니까 오늘 일은 우리 싹 잊어요. 제가 또 있는 건 잘하거든요. 제 인생이 굴곡져서 잊을 게 많았거든요. 생각해보면 꽤 불편한 사이인데도 서슴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예비 동서를 보니 왠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사람이랑 동서지간으로 살면 눈치도 안 보고 남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난 찬성이에요. 이 결혼 찬성한다는 말 하려고 불렀어요. 물론 어머님께 허락받는 거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도 옆에서 도울게요. 얼마나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한편이 되었어요. 그날 예비동서와 저는 자리를 옮겨 맥주도 한잔하면서 신나게 수다도 떨었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예비동서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신우이가 연락도 없이 어머님을 앞세워 집으로 찾아왔어요. 말로는 지나다 들린 거라고 하지만 딱 봐도 신우이가 일부러 어머님을 닥달해 저희 집까지 온 게 분명했어요. 신우이는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라도 하듯 저를 협박하더군요. 언니도 알다시피 작은 오빠가 그런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가당키나 해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이 결혼을 막아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그 여자한테 우리가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는지. 우리 집안에 화류계 며느리가 웬 말이야? 큰올케처럼 교육자 집안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라면 또 모를까. 안 그래요, 언니? 신우의 요망한 입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신우이는 이런 상황을 즐기며 제 눈치를 슬슬 살폈죠. 어머님은 이런 대치 상황을 모르셨지만요. 그러니까 큰올케가 작은 오빠 좀 구슬려 봐요. 작은 오빠가 언니 말이라면 잘 듣잖아요. 그래 줄 거죠? 그러겠다는 제 대답을 듣고서야 신우이는 어머님을 모시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음은 예비동서한테 가 있지만 제가 살자면 신우이 쪽에 붙어야 하니까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고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랜만에 맥주 한잔 하자고요. 만나기로 한 호프집으로 가보니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와 있었어요. 예비동서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갑게 절 맞아주더군요. 이 사람한테 얘기 들었어요. 형수님이 저희 결혼 도와주신다고 했다고. 고맙습니다, 형수님. 형수님한테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이 사람 가게로 모셨어요.
여기가 동서가 하는 가게라고요? 화류계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말벗이 되어주었던 거죠.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마치 친구처럼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레벨이 예비 기자의 말 한마디가 제 위로를 호중도 아실 거예요. 저 연소할 시부터 어머니 등살에 내놓으라는 집안 여자들이랑 살았던 거예요. 아주 예쁘고 똑똑하고. 근데 제가 원하는 결혼 생각이 따로 있었어요. 사람이랑 평소에 연애하는 시절부터 결혼해서 사는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친구들처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덥석 안았죠. 그 순간 예비동서와 저는 9살 김인영과 김순영으로 돌아가 한참을 꺽대며 울었어요.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던 순영이도 기어이 잊으려고 노력하던 김인영도 25년이 지난 지금 서로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25년 전 오전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감추고 살아온 출생의 비밀을 남편과 시동생한테 털어놓았죠. 꽤 충격을 받을 줄 알았지만 남편과 시동생은 의외로 덤덤하더라고요. 오히려 말 못한 채 마음에 담고 사느라 힘들었겠다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런 반응이 허탈하면서도 고맙더군요. 문제는 시부모님이었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하는데 시누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실망이에요.
언니 요즘 그 여자랑 놀고 다닌다면서요? 어떻게 언니가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고. 알죠? 내가 입만 뻥긋하면 평탄하게 흘러가는 언니 인생에 똥물 튀는 거.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각오해요.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인데 죽을 때 죽더라도 못된 신우의 손에는 절대 죽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갑작스런 제 방문에 어머님은 무슨 일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런 건 아니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제서야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저는 지금 부모님께 9살 때 입양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온몸에 힘을 주고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가, 그 얘기라면 괜찮다. 네가 어디서 자랐으면 어떠니?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우린 다 알고 널 며느리로 들였는걸. 상견례 전에 안사돈이 찾아오셨더라. 네가 부모님을 만나 어떻게 자라왔는지. 사진이랑 네가 쓴 편지들을 보여주시며 네가 어떤 아이인지 다 얘기해 주셨어. 사랑받고 자란 아이였더라. 그거면 됐지 않니? 어디서 자랐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네가 이렇게 바르게 자랐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힘든 얘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널 힘들게 할 줄 알았다면 진작 얘기할 걸 그랬구나. 괜찮다, 아가. 그러니까 울지 말어. 어머님은 제 손을 쓸어주시며 울먹이는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날 그렇게 비밀을 털어놓고 시댁을 나오는데 시원하면서도 괜히 억울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털어놓는 건데 그 요망한 시누이한테 시달리며 살았다니 억울하고 분하고 화딱지가 났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받은 대로 돌려줘야죠. 일단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시누이한테 뜯긴 용돈에 계좌이체 내역을 뽑았어요. 그리고 시누이의 SNS를 통해 그간 남자들과 여행 다닌 사진들을 캡처했죠. 그 여행에 사용된 항공권 결제 내역도요. 거기엔 남편과 시동생의 도움도 조금 받았어요. 그간 이 여우가 저랑 두 오빠들한테 오지게도 뜯어먹었더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저를 시켜 부모님께 여행 허락을 받고 제 남편한테 항공권 결제를 맡기고 시동생한테는 여행 가서 쓸 경비를 뜯는 식으로요. 아주 꽁으로 잘도 놀고 다녔더군요. 남편이나 나나 학교 선생 특유의 사소한 꼼꼼함이 이럴 땐 정말 힘이 됐네요. 굳이 모으지 않아도 돼. 편의점 영수증 하나까지 차곡차곡 모아놓은 덕에 시누이를 잡을
거대한 물증이 확보됐거든요. 그 길로 신우이한테 문자를 했어요. 살고 싶으면 당장 튀어오라고요. 문자를 받은 신우이는 당장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허겁지겁 달려왔더군요. 씩씩거리며 성질을 내면서요. 언니,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언니가 지금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내가 봐줄까 말까라고요. 언니, 이혼녀로 살고 싶어요? 글쎄, 이혼 생각은 안 해봤는데? 대신 이런 생각은 해봤어. 애지중지 키워온 딸내미가 알고 보니 상습 협박범에 사생활이 문란한 애였다는 걸 부모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철철이 남자 바꿔서 해외여행 다니며 호텔에서 남자랑 자고 다니는 너 같은 애 말이야.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거 몰랐니? 네가 자랑질하려고 SNS에 올린 해외 호텔이며 리조트 사진들, 그리고 꼼꼼한 네 오빠가 모아둔 항공권 결제 카드 명세서, 그리고 대한민국 검사인 작은 오빠가 건네준 여행경비 이체 확인서, 그리고 내 증언. 이거면 넌 빼박 힌트야.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너랑 내 남친들 출입국 기록까지 다 떼어다 줄 수 있어. 내가 아는 검사 시동생이 그 정도 힘은 있다며 언제든 말하라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도 새로 들어올 작은 올케한테도 까불지 마. 비싼 돈 주고 세팅만 머리카락 깎여서 방구석에 처박히고 싶지 않으면. 알았니? 이 건방진 지지배야. 아차,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혹여라도 내 출생일 비밀 가지고 가족들 앞에서 까불 생각은 마. 이미 그 카드는 내가 자발적으로 다 깠으니까. 그리고 내가 준 네 비밀은 내가 두고두고 하나씩 꺼내 먹을 생각이니까 알아서 잘 처신하고. 그럼 일찍 집에 들어가세요, 아가씨. 기세등등하게 저희 집에 쳐들어왔던 신우이는 죽상이 돼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신우이는 목줄을 쥔 제 뜻에 따라 어머님의 뜻을 바꿔놔야 했어요. 시동생의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요. 여우 같은 신우이가 어떻게 어머님을 구워 삶았는지. 얼마 뒤 시동생은 결혼 허락을 받았고 다음 주만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25년 전의 인연이 이런 식으로 조우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모르긴 해도 순영이랑 제가 질긴 인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에게 목줄 잡힌 신우이는 아주 온순한 강아지처럼 제 옆에서 예쁜 짓을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제 이 목줄이 끊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때쯤 되면 귀여운 신우이도 철이 좀 들겠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저도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제 자신을 돌보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따뜻한 부모님과 가족들이 사랑으로 저를 치유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인연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